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기초에 관련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2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존재 가치 또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의 존재 가치, 이 본질적 가치는 바로에라는 학자에서 구분한 그러한 개념인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연이죠. 자, 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인데, 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 중 우선 부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이 자연물이다.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토지는 유한하죠. 자연물로서 유한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 이론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그 토지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면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자,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공익 개념이죠.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강조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자, 공간은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또는 불괴성이라고 하죠. 자,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민법 제212조죠. 자, 민법 제212조에서 우리는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인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지구의 이게 중심입니다. 자, 이 지구의 중심인데, 이 지표상에 있어서 우리가 택지라든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의 개념이 되겠고,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하고, 이 지표상의 주택,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러한 3차원의 공간은 바로 입체 공간에 있어서의 개념이죠. 3차원의 공간 활동 및 입체 공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수평 공간만의 가치로 표현된 것이 아니죠. 부동산의 가치는 수평 공간의 가치, 공중 공간의 가치, 지중 공간의 가치를 다 더해 준 것이 바로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법 제212조는 이 재산권 보장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개념이다. 자, 부동산업은 공간업,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토지에 관련해서 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면은 우선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이 지표와 관련되어 이해되는 지표권이 있죠. 이 지표권에 있어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표권이 있고,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지중 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지하권이 있습니다. 자, 지하권이 있는데, 이 지하권 중에서도 이 지하의 안반이라든지 지하수 등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가 안반, 지하수 이런 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 선이 한계 심도를 의미하죠. 자, 이 한계 심도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이 한계 심도 이내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데, 이 밑에는 우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우리가 석탄, 석유 등과 같은 미채굴에 있어서의 광물인데, 이 미채굴의 광물,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해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토지 소유권자의 우리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이 공중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적 공중권이 있죠. 자,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여러분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분쟁이 많죠. 요즘에 보면은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하죠. 이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의 통행이라든지 이 공중파 같은 이 전파의 발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공적 공중권을 일명 항공권이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소유자 권리는 이 부분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부분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만 영향을 미치죠. 공적 공중권과 요 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환경. 자, 환경은 바로 부동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부동성이라든지 또 이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환경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인데, 이 개개의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환경을 형성하고, 이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이때 거기 봤더니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연령성, 생애 주기가 나오죠. 자, 생애 주기, 에이지, 사이클, 패턴이 나오죠. 생애 주기 또는 연령성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 성쇠의 과정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해서 각 국면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연령성인데, 자, 한 해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동시적 개발을 하고 개발에 있어서의 동질성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약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지역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또 동시적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우선은 성장기가 나오죠. 성장기는 약 15년에서 2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 처음 개발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우리가 집가의 상승이 활발한 국면이 바로 성장기입니다. 자, 성장기에서는 우리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가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주에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주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입지 공간에 대한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국면이 성장기고, 성장기에서는 우리가 지가 상승률은 최고죠. 지가 상승이 활발하고 지가의 상승률 면에서 보면은 최고가 되고요. 이 지가에 있어서의 상승의 3단계설이 나타나죠. 지가 상승의 3단계설, 개발 계획 단계에서 한번 오르고,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한번 오르고, 개발사업 완공 단계에서 한번 오르죠. 지가 상승의 3단계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숙기가 나오죠. 자, 성숙기의 국면은 약 우리가 20년에서 25년의 국면인데, 지가가 어떻게 가장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가가 최고고, 또 지역의 기능도 최고에 달한 국면입니다. 피크, 최고에 달한 국면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도 최고조에 달한 국면입니다. 자,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기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숙기에서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이 점점 높아지는 국면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 지역에 있어서의 건물이 점점 우리가 노후 단계로 가죠. 건물이 노후 단계로 가면서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쇠퇴기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 쇠퇴기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 지역에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문용어로 하향여가인데, 하향여가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하향여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향여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면이 쇠퇴기 국면이죠. 그래서 쇠퇴기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이 쇠퇴기에서의 말기 국면, 이 쇠퇴기의 말기 국면은 거의 뭐 여러분이 성장기로부터 오면 한 7, 80년 정도 지난데, 이 쇠퇴기 말기 국면에 오면은 재건축에 의한 재개발의 필요성, 자, 재건축에 의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국면이다. 자, 재건축에 의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국면이 바로 이 쇠퇴기의 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쇠퇴기 국면에서는 건물이 노후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거 환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뭘로 가죠? 천위기 국면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천위기 국면 초기에 재개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천위기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민들이 활발하게 들어오겠죠. 하향여가. 자, 하향여가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수요가 자극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약간의 가벼운 상승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천위기 국면에서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이 없으면 점점 우리는 악화기 국면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악화기 국면은 우리가 슬럼화가 되기 전 단계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소유주에서 포기되는 국면이 바로 악화기 국면이다. 자, 악화기 국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쇠퇴기 말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천위기 국면과 악화기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쇠퇴기 말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낡고 노화된 건물은 철거되고 새 건물로 교체되면서 지역의 면모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다시 성장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위기 국면과 악화기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쇠퇴기까지가 하나의 인근적 생애주기의 주 사이클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인근지역의 생애주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자, 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겠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이게 부동성의 근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우선 이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이 절대적 위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즉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예, 토지에 있어서의 이용 상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우리는 변할 수 있죠. 가변적이다. 토지 가치는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대적 위치라고 하죠. 우선은 관련돼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근접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근접성은 실제 가까운 거리,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접성. 실제 가까운 거리를 근접성이라고 하면은 이 근접성과 이 접근성은 우리가 다른 용어죠. 근접성과 접근성이 다른 용어인데, 자, 허드라는 학자는 우리 토지의 가치는 접근성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허드는 토지의 가치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가는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허드에 있어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즉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인 비용을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거리. 이 절대적 거리는 근접성이고요. 이 상대적 거리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이 접근성. 그래서 이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접근의 대상물. 자,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 자, 위험의 대상 물건 하면 변전소, 가스 충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죠. 이런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 요인이 됩니다. 자, 접근의 정도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에 대형 할인점, 학교, 공원 등이 있으면 부동산 가치는 높게 나타나죠. 예, 쾌적성이 좋고 편리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여러분이 시장 내에 주택이 있으면은 시장 내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접근의 정도를 보는 거고, 거리와 접근성이 있죠. 자,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도 양호한데 항상 양호한 것은 아니죠. 자,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접근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을 보면은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된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수익성, 또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송비의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산.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죠. 자산으로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생산재로서 부동산. 일곱 번째는 이 최종 상품인 이 소비재, 뭐 주차장이나 휴양지 등에 있어서의 우리가 제공되는 최종 상품인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교재 3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의 관리적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을 부동산 형상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이미. 자, 그럼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공적 주체는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사부문의 활동을 말하고, 사적 주체는 뭐 개인 뭐 이런 활동이 사적 부문의 활동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우리가 가끔 시험 지문에 우리가 또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에서 부동산 활동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과학성과 기술성. 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된 원리, 이 체계화된 지식에 있어서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술성이 인정되죠. 이러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자본주의 경제체제화에서는 부동산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익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사익, 개인의 이익인 사익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부동산은 우리가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사회성, 공공성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가 나오죠. 자,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는 우선 대표적으로 토지의 특성인 이 부증성의 특성에서 그렇죠. 이 부증성의 특성에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또 우리가 국토 공간이죠. 토지는 국토 공간, 국가를 구성하는 국토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국토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성, 공공성, 공익 개념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사회성, 공공성이 또 우리가 제기되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은 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죠. 경제적 비중이 큰 재화이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또 제기되는 근거가 되죠.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 또 한번 확인해 봤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전문성이 있죠. 자,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이용자가 직접 행하는 활동을 1차 수준의 전문성이라고 하고, 자,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부동산 활동,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라든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 뭐 이런 것은 2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자, 3차 수준의 활동은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활동은 3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활동은 3차 수준의 활동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2차 수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고요. 자, 윤리성에 있어서 자, 부동산 우리가 활동은 또 고도의 전문적인 윤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자,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34페이지 4가지가 나오죠. 자, 윤리의 유형을 보면은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고용윤리, 이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 뭐 우리는 한국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협회가 있죠. 이러한 조직윤리, 그리고 관련해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서비스윤리, 공중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공중윤리가 있습니다. 공중윤리. 자, 이 윤리 4가지 윤리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중요시 되는데 이 정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의사 결정을 한 데 있어서 사전에 알아야 할 지식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성을 근거로 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 자, 우선 대인 활동이죠. 대인.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 활동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또 뭐를 대상으로 하죠?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대물 활동이죠. 대물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요거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부동성의 속성. 자,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임장 활동, 또 이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또 강조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영속성의 특성에서 우리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죠. 배려의 장기성 또는 고려의 장기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지표, 공중, 지하, 지중을 우리가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내는 복합 개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가끔 또 지문에 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의 경제 이론이 나오는데 이 경제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기초와 관련해서 이 수요의 개념이 나오죠. 자, 수요는 이 demand라는 영어 단어의 앞에 D를 따서 앞으로 수요는 D로 표현을 합니다. D. 자,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하는데 수요는 이 소비자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우리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겠죠.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해서 상품이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바로 수요라고 하죠. 수요. 자, 그러면은 우선 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간. 자, 이 기간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량 개념이 나오죠. 유량. 자, 유량은 flow. 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하루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 흘러갈 수도 있고 1년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유량 개념은 이 기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죠. 자, 이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바로 유량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소득이 얼마냐, 월 소득이 얼마냐, 소득의 개념은 유량 개념입니다. 자, 소득의 개념. 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죠. GNP인데, 자, 여러분 GNP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국민 총생산 1년 동안이니까 유량 개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신규 주택. 자, 1년 동안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이라든지 지대 수입, 자, 연간 지대,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대가인 지대 수입이라든지 또 연간 임대료 수입 또는 월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단기는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라는 의미 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또 유량 개념이 됩니다. 자, 유량 개념. 또 1년 동안에 있어서의 주택 거래량이 얼마냐. 분기별 주택 거래량이 얼마냐. 뭐 이런 개념은 당연히 유량 개념이죠. 자, 이 유량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 유량과 또 관련해서 저량 개념이 있죠. 저량은 스톡 개념이라고 합니다. 스톡 개념인데 이것은 시점이죠. 시점. 여러분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정 시점에. 자, 일정 시점에 시점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저량 개념입니다. 유량, 저량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저량 개념의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얼마냐, 국부라든지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이라든지 통화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외채,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얼마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 87%다.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얼마냐, 주택 재고량, 뭐 이런 개념들은 전부 저량 개념입니다. 자, 유량과 저량 개념 구별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는 우리가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실질적인 우리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의 개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자, 그리고 또 사고자 하는 이 용어가 나오죠. 사고자 하는. 자,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 자, 사전적. 실제로 구입을 한 양을 의미하는,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의도된 양.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 수요의 개념은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는 주택과 관련해서 저량. 자, 주택 저량에 있어서의 주택 저량의 공급량 또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의 개념이 나오죠.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자, 현재 시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주택이 우리가 200만 채다. 그럼 200만 채가 우린 주택 저량의 공급량인데, 그러면 빈집이 공가, 빈집이 서울특별시 빈집이 10만 채가 있다. 빈집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요걸 뺀 190만 채가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즉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 저량의 수요량입니다. 공가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빼주어야 우리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택 유량. 자, 주택 유량에 있어서의 공급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죠. 자, 이 주택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죠. 기간이 들어가야 유량의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여러분이 이 유량과 관련해서 저량은 시점, 저량은 시점이고 유량은 기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1년 동안에. 자, 1년 동안에 서울특별시에 1만 채가 공급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미분양이 2,000채가 미분양이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이 주택 유량의 수요량인데, 그러면 1만 채에서 뭐를 미분양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2,000채를 뺀 이 8,000채가 바로 분양되었죠. 이 8,000채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8,000채죠. 이 1만 채에서 미분양 2,000채를 뺀 8,000채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우리가 유량의 수요량과 저량의 수요량에 관련된 개념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나오죠. 자, 우선 부동산 수요는 고가의 상품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보면은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구매 자금 축적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화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가 되어 있죠.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상품은 우리가 부동산 상품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또 필요로 하고요. 부동산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또 부동산 상품은 수요가 시장에서 거의 없다.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방 경직성인데,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수요는 유효 수요도 있죠. 이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바로 실질적 수요고, 그럼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예비적 상태에 있는 수요를 우리는 잠재적 수요다. 잠재적 수요. 그리고 가수요를 우리 투기적 수요라고 합니다.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 예?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한다. 근데 유효 수요, 잠재적 수요의 개념 우리가 잘 확인을 또 우선 해 두셔야 되겠고, 자, 파생 수요가 나오는데, 자, 파생 수요는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온 거죠. 자, 주택 시장에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 이 기업, 건설업체는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땅을 사오고 그 땅에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오고, 이 택지, 주택을 만들 땅, 택지인 주거용지인데 이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나중에 나타나죠. 자, 이때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먼저 나타나는 것을
제1차적인 수요인 본원적 수요라고 합니다. 이 본원적 수요는 1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고 이 1차적 수요가 먼저 나타나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이 수요를 우리는 파생수요. 파생수요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는 본원적 수요. 2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는 파생수요죠. 자, 이 개념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수요의 분류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수요의 곡선, 공급 곡선에 관련된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